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입니다. 오늘부터 시사진단 진행을 맡은 김성호입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래의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상주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제주교통 혁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차량 총량제를 도입하고 운송수단을 비롯해서 도로와 신호체계 그리고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제주교통 혁신계획이 무엇을 담고 있고 실행은 가능한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통 시스템은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훈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관광기획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범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항웅 제주교통연구소 박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달 들어서 제주도에서 교통혁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그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오정훈 단장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너무 빨리 교통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되고 있고 관광객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차량도 덩달아 급속하게 증가되면서 지금은 도심뿐만 아니고 농어촌 지역까지 주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시내 주요 도로는 첨도 시간뿐만 아니라 비첨도 시간에도 하루 종일 차량 정체 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차량 등록 대수를 보게 되면 1인당 0.5대, 1가구당은 1.22대로 전국에서 최고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승용차에 의존한 교통수단이 되다 보니까 지금 승용차 교통수단이 약 43.5% 정도가 되는데 이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한 7시 30분까지 이 첨도 시간에는 우리 퇴근 차량과 맞물려서 시내에 나갔던 여행에 나갔던 28,000대의 렌터카 차량, 그 다음에 22,000대의 전세버스 차량들이 한 번에 2,200대의 전세버스 차량들이 이제 제주 시내로 몰리면서 뭐 동서강로, 연삼로, 연북로 할 것 없이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특히 서귀포 지역의 일로광장 주변까지도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 날 제주특별자치도 10주년이 되는 날에 저희들이 제주교통 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꿔보자 해서 새로운 계획이 나왔는데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약 3천억을 투입해서 19개의 혁신 과제를 실천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차량 총량제를 비롯해서 도로체계, 교통체계, 모든 것, 주차 문제까지도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한번 새롭게 바꿔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오 단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부터는 교통혁신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 단장님, 차량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차량 총량제는 무엇이고 또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설명 좀 주시죠. 네. 제주도는 섬이라는 공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특수성 때문에 도로 시설이나 주차 시설들이 새로운 시설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연평균 자동차 증가율이 14%씩 이렇게 증가된다고 하면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자동차가 오히려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할 정도로 상당히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주도에 있는 도로 규모, 주차 규모, 여러 가지 교통 기반 시설들을 감안해서 제주도에서 수용 가능한 차량이 과연 몇 대가 될 건지 인구까지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도지사가 제주도 내에 있는 차량 총량을 적절하게 수급 조절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다가 법제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건데 사실 법제화를 시키는 데는 입법을 하는 데는 국회 통과 등의 여러 가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서 지금 28,000대의 렌트카 차량, 그다음에 2,200여 대의 약 전세버스 차량이 우선적으로 6단계 제도 개선에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져 있는 수급 조절 권한을 이양받아와서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차량 총량제를 하겠다고 선언한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법 제한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서 가만 놔둘 것이 아니고 법 제한은 안 됐더라도 우리 제주도에서는 지금 현재의 차량과 앞으로의 예측되는 차량에 대해서 수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뭐 부재 운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매뉴얼화를 해서 만약에 법 제한가 안 되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개발해서 미리 매뉴얼을 정하겠다는 의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 제주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차량 토탈 커패시티라고 하는 총량을 이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이제 차량 대수를 강제로 조절을 하게 되면은 도민이나 관광업계에서도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우리 김경범 박사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사용하던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리고 대수를 제한한다면 분명 도민이나 업계에서는 불만이 팽배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 총량제가 싱가포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싱가포르처럼 이제 운행 가능한 자동차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라든지 주차 문제 등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주도가 차량 총량제를 도입한다면 울릉도나 다른 타시도 거기에 있는 이 시장님이나 도지사님께서도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도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국회에서는 이런 불만들을 감안해서 제주특별법상의 차량 총량제를 허가해 줄 것이냐, 타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서도 불만이 많이 고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결국은 특별법 개정 문제, 업계의 반발 이런 것들이군요. 그 종항홍 박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교통 분야에서는 저희가 이제 수단 통행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 통행은 버스나 택시, 그다음에 승용차 이런 통행 도보까지 포함해서 하는 통행인데 2010년 당시에 제주도의 전체 하루 통행이 115만 통행이었습니다. 근데 2015년에는 지금 140만 통행으로 해서 한 20% 정도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혼잡 비용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교통 혼잡 비용 부분은 기준 25km 기준으로 해서 이하 있을 때 시간 가치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한 1,400억 정도 됐었는데 2015년에 4,500 정도에서 굉장히 많은 교통 혼잡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교통 혼잡이 일어나게 되면 제주도민이 직접 피해를 받고 그다음에 원인자 부담이나 원칙과 기준 정립이 필요한데 이런 일종의 부분이 바로 차량 총량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총량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통수요관리기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교통수요관리법 중에서 차량 총량제는 감축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노선 개편하고 있는 거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전환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교통 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개선 정책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개선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교통수요 부분에서는 제주도 차량 총량제를 제한한다는 거는 우리가 차량 총량제를 제한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요관리기법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재라든가 도심지의 주차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어느 정도의 통행을 제한할 것인지를 판별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량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차량을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도로의 용량이라든가 교통 용량을 고려해서 차량 대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 총량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정책적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량 총량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싱가포르와 같은 차량 등록 쿼터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폐차 차량에 대해서 새로운 번호판을 경매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제한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단점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적 문제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개인과 국가 간에 미치는 악영향 정도도 경제적인 악영향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아, 네. 그 아까도 김경범 박사도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차량 통제 결국은 이게 통제 정책인데요.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예, 그
이 규제가 맞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규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차량 총행제는 이제 그 규제, 그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성급히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 두 번째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차량 총량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그 답변을 도민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섬이라는 한정된 자원 환경 속에서 차량 총량제를 해야만이 제주도의 가치가 업되고 다음 제주 지역 주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이런 그 변화된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둘러 발표했다는 게 그 맹점일 수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 결정이라는 게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 과연 차량 총량제를 했을 때 아까 싱가포르 두 분이 다 싱가포르 얘기를 하셨는데 싱가포르의 차량료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수요 제한 때문에 공급 제한 때문이지 않습니까? 공급 제한 때문에 그 차량 총량제 그 차량료가 비싼데 차값이 그렇다면 제주도도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양극화가 지금 10대 90이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데 지금 차량 총량제를 실시해서 차량료가 급속하게 증가된다면은 또 역시 차량에 의한 그 사회적 양극화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부분에 먼저 선결 조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차량 총회를 실시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네. 그 결국은 그 싱가포르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우도에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차량 통행제가? 법으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 예.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들어가는 차량을 총량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우도에 의해서 봤듯이 차량이 너무 많아졌을 때 따라오는 불편함도 사실 현실로 한번 느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량 총량제를 아까 논의하고 대비해서 어떤 게 더 좋을 건가를 지금부터 논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통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결국은 시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개혁안에는 극심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에 그 일방 통행을 검토하고 그리고 또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오 단장님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네. 먼저 일방 통행에 대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뭐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확충한다거나 뭐 신교통 수단을 도입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근데 그 이미 우리 도심 지역에서는 개발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 토지 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 공급에 인한 그 대책은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통 수요에 대한 그 교통 체계 관리 기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법 속에 하나가 있는 게 일방 통행입니다. 일방 통행에는 그 교통의 흐름을 따라서 통제하는데 크게는 한 4가지 정도로 그 속에도 방법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뭐 완전 일방 통행제가 있고 그다음에 역류 차선에 뭐 1차선 또는 2차선을 주는 뭐 역류 전용 차로제 같은 그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목동이나 여의도에서 일부 시행이 되고 있고 외국에서는 많습니다. 뭐 도쿄나 오사카, LA, 뉴욕 이런 데 그 선진국에서도 하는 기법인데 우리 이미 경찰청에서 2010년에 이거와 관련해서 그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그 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저비용으로서 효율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기법 중에 일반 통행제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속에는 뭐 교통 혼잡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성 증대, 신호 현시가 축소돼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교통 통제 시설이 좀 증가되고 그다음에 좀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좀 불어난다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 이번에 발표한 19개 과제 중에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확정을 나누고 검토하겠다고 한 게 일방 통행하고 신교통수단 도입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제주시에서는 2개 구간, 서귀포시에 1개 구간이 있는데 제주시는 동서강로 중에 지금 이해하기 쉽게 해태동산에서 제주국립박물관 사거리까지 가는 구간
그 구간 5.2km 구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연삼로 중에 거로 사거리에서 마리나 호텔까지 오는 6.6km 구간, 6km 구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 하는 거고 서귀포는 일로광장을 중심으로 동문 로타리, 초원 사거리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아까 경찰청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보면 이게 그 일방 통행과 관련해서 주변 상가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초기에는 주변 상가가 다소 좀 손해를 보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그 자동차 관련 세차장과 주차장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다소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핵심을 얘기하면 제주시 이제 연삼로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동서강로 그다음에 서귀포시 그쪽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이러한 간선도로의 일방 통행 그리고 그런 것이 결국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조항웅 박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는 여의도하고 목동이 좀 운행하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순방향으로 다 통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안선도로 일방 통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노선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역방향으로 버스 노선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도시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는 고속도로를 연속로라고 하고 도시내 도로는 단속로입니다. 그래서 단속로의 용량은 교차로 현시에 따라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일방 통행 같은 경우에는 신호 현시를 조정을 좀 편리할 수 있고 용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 기존의 양방 통행보다는 한 30에서 40% 정도 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같이 대중교통 버스가 역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가로변의 상가 부분의 활성화 부분이 저해가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기존에 현재 7차선, 현재 6차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감속이나 자야전차를 고려한다 그러면 7차로까지는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7차로를 줘서 5개 차로는 이제 일방 통행으로 가고 2개 차로 부분은 하나는 역방향 버스 전용 차로가 되고 하나는 접근도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부분에 접근도로가 돼서 이 접근도로를 가지고 상가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나중에 교통량이라든가 보행량, 자전거를 고려를 해서 이거는 접근도로 가는 자체는 속도를 굉장히 낮춰서 보행자도 다닐 수 있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걸로 계획을 해서 상가 부분 접근도 도와주고 이면도로에 접근하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접근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왕 할 거면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부분 중에서도 정류장 부분에 대한 보행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종합적으로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조항웅 박사께서는 그 역방향 상권에 대해서는 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태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 일방 통행로에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 박사나 우리 김 박사님이 더 잘 알아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김 박사도 얘기했지만 저도 뭐 일단은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교통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미 예측되어 왔습니다. 예측되어 왔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도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번개불에 콩부가 먹듯이 이제 그 용역이 나오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도민들은 어리둥절한 거죠. 응? 사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언급했으나 정책을 결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통한 협조인데, 근데 그 참여를 통해서 협조를 얻으려면 그 변화에 대한 수용 태세가 가능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근데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한 수용 태세가 지역 주민들이 갖춰져 있느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벌써부터 지금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상당히 불안한 모습으로 좀 가끔 만나면 들어보기도 하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그 걱정을 좀 정책 의사결정권자가 쌍방향 소통을 함으로써 해소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이러한 정책 결정이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하나의 한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일방 통행로가 진짜 용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거라면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 김경원 박사도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그 디테일한 세세한 그런 그 작은 그 이해 당사들
들이 어떤 그 의견이라든지 어떤 그 뭐를 청취하면서 그 고민을 그 용역에 담아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차제에 결정하면서 섬세하게 다듬고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김경호 박사님 그 설명은 없었습니다만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 잘 알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네, 우선은 좀 전에 조항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방통행제를 시행하게 되면 실무 운영 체계에 있어서 주방량에 녹색 시간을 많이 부여하고 주방량의 교통량 처리 능력 증대시키고 그리고 통행 속도를 증가시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또 부작용들이 있겠죠. 적용하지 않던 이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다 보면 교통사고 문제라든지 교통통제 설비가 증가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상권의 변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이 간선도로에 시행된다고 해도 시점과 종점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직진 차량 3개가 오다가 6개를 만납니다. 그러면 확 넓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시점 부분에서는. 그런데 차량이 직진을 하다 보면 이제 차량들이 계속 직진을 하고 가다 보면 보조관선이나 집산도로에서 차량들이 또다시 합류를 합니다. 점점 차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종점을 가게 될 겁니다. 종점에서는 더 많은 차량들이 가면서 6개 차로가 가다가 다시 3개 차로를 만날 겁니다. 종점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종점부의 교통량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점 지역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계속 교통혼잡 이 부분에 계속 감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요. 일방통행 방향이 예를 들어서 연삼로 같은 경우는 구제주 방면에서 신제주 방면, 마리나 사가 방면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가장 혼잡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마리나 사간을 지나면 만납니다. 신광 로타리, 그리고 롯데호텔 방면, 그리고 오일장 방면. 이런 방면으로 이제 교통량이 흘러가겠죠. 그 많은 교통량을 그 지점에서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거죠. 신광 로타리 부분에서. 그리고 특히 오일장에 서는 날은 교통량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요거는 제주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한라대에서 6호 광장까지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서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방통행 계획과 상충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네. 요거 아까 관련해서 잠깐 이게 짧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일방 통행을 하게 되면 아까 모아지는 짐이 신광 사거리 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 발표된 계획 속에 교차로 부분에 대한 정비가 있습니다. 정비하면서 오일장 쪽으로 도로 확장이 되는 부분 이미 보상이 되고 있어서 그것까지 연동해서 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당초에 중앙 그 대중교통을 하면서 중앙 버스 정차례를 할 때는 한라대까지 갔었는데 그 부분이 아까 신광 사거리에서부터 한라대까지 부수천까지는 가운데 중앙 차선을 활용해서 가변 차로제가 더 비용 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더 나을 것이다 해서 오전 오후 교통량이 다르기 때문에 가변 차로제로 해서 그거를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 외에도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보는데 조항 박사님 어떻습니까? 예, 그 대중교통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대중교통 전용차로가 이제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좋아지는 분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일방통행제 부분에서는 크게 보면 연삼로하고 동서강로가 되는데요. 일단은 가로변의 전용차로 부분하고 역방향 전용차로 개념의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섞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역방향의 전용차로 같은 경우에는 버스 우선 신호라든가 접근성 교통량에 대한 상충 발생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전용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시성이라든가 편리성은 유지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변 전용차로거든요. 가로변의 전용차로로 가게 되면 기존의 상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택시 그다음에 진출입, 유연도로 진출입에 대한 대기 형성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현재 택시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택시 정류장이 기존에는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아무데나 택시 승하차가 이루어졌었는데 근본 기회에는 버스 전용차를 하면서
택시도 이제 정류장을 설치하는 조언을 좀 설정해주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부분에 들어가고 못 나오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주차 때문에 혼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면도로 접속부 10m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법 주정차 정지 조언을 좀 만들어서 금해에 가변차로 부분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대중교통 속도 향상이라든가 상충, 그다음에 안전사고 문제를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좀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호 시스템을 정주기식으로 딱 지금 첨도 시간에는 160초로 해서 딱 정해놨거든요, 시간을. 근데 이제 요새는 RTS라든가 신신호 시스템이 발달하기 때문에 교통량 조건에 따라서 주기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교통 여건을 고려해서 신신호 시스템 부분도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 대중교통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종훈 단장님, 예. 그저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수단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지요. 그 지금 현재 우리 승용차에 의한 수단 분담률이 43.5%가 말하듯이 이제 개인 교통 수단이 증가로 인해서 교통 소통이 전부 악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2025년에 제주공항 출도착 인원이 약 3,900만 명, 4,000만 명까지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와 맞물려서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의 대중교통 시스템만으로는 소화할 수 없다. 그래서 예전에도 신교통 수단을 하다가 중단했었는데 우리도 이 사전에 검토를 하겠다는 거는 지금부터 신교통 수단, 미래의 신교통 수단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제 준비하지 않으면 다달아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시간적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구도심, 신도심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신교통 수단을 도입할 것인지, 거기에는 지금까지 여건 변동도 많이 됐습니다. 트램도 있고 모노레일도 있고 자기부상 열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주형 지형, 특히 우리 제주시 지형의 제주도 지형에는 어떤 교통 시스템이 더 적합하고, 특히 중요한 거는 도입하는 데 문제도 있지만 그 운영을 하는 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노선으로 해야만이 환경과 어울릴 건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뜻입니다. 네, 그 김태석 의원님, 예, 이게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오정훈 단장님 말에 그 신교통 수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사회적 공론화시키고 담론을 형성하자는 데는 100% 동의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민주사회에서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제주도를 신교통 수단 빠르기로만 갈 거냐, 스피드로 갈 거냐, 아니면 슬로우로 갈 거냐. 제주도는 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도가 지향하는 게 휴양과 체험과 힐링이 섬이라 그러면은 이 스피드하고 과연 정체성이 맞느냐? 그러면 제주도를 스피드한 섬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슬로우 시티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정체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신교통수단을 도입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트램을 결정할 거냐, 우마차로 갈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일이거든요. 따라서 빠르게 가는 것이 과연 제주 지역을 위하고 제주의 가치를 보존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느리더라도 여유롭게 가는 게 더 제주의 가치를 보존시키는 거냐. 이거는 신교통수단을 담론화시키기 이전에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는데, 이거를 어떤 게 더 좋은 거냐든 그거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담론화시키는 게 저는 우선이라 봅니다. 따라서 신교통수단이 트램이라든지 무슨 아까 지난번에도 무슨 급행 버스 BRX인가 그런 막 나오던데, 제주도는 2박 3일 하루면은 180 몇 킬로잖아요. 다 돌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빠르게 가는 것보단 서서히 즐기면서 가는 게 더 좋다는 거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주도에서 주장하는 말이 있는데, slow is beautiful. 느린 것이 아름답다. 제주도는 섬이고 또 섬이 작습니다. 그래서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스피드 있게 가야 될 것이냐. 요 부분이 먼저 문제 제기가 되고 공론화돼야 그 트림으로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더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김경범 박사님, 네. 이 문제가 도시 환경에는 걸맞는 건지, 또 아까 김태석 의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도심지에서
신속하고 대량 소통을 위한 이런 신교통수단이 필요한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신교통수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 등 기존의 대중교통수단에 비해서 고효율, 저비용 이런 새로운 교통수단을 말하는 게 보편적인 우리가 신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철도의 지선이라든지 대도시 또 중소도시의 간선,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이런 부분에 적합하다고 교통수요 처리에 적합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태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는 관광지로서 천혜 관광지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제주도가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한 제주를 건설함에 있어서 빠름이 중요한가? 이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내부에 30km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건강도시로서 그리고 관광을 즐기는 곳으로서 속도 측면의 빠름보다는 슬로우 시티로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인식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미지 메이킹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려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과 김해를 연결하는 경전철 같은 경우도 2011년 개통했지만 지금 현재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순천에서도 무인궤도 차량이 지금 약 해마다 40억 원의 적자 규모를 발생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 창원시에서도 트램을 도입하려고 하다가 운영 적자라든지 뭐 도로 용량 부족 그리고 재원 조달 방법의 이 불투명성 이런 부분의 문제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 입장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은 했지만 정말 신중한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요. 이 노면 전차 트램이 도로를 달리려면 법을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시철도법이라든지 그리고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이런 부분에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상에는 이 노면 전차는 현재 교통수단으로만 정의되어 있지 노면 전차의 건설과 뭐 운전 이런 거에 관한 규정은 하위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면 전차 신호 그리고 교차로 운영 방식 이런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제주도에서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필요성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긴 한데 그렇다면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보니까 약 4천억 원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확보해야 되죠? 예산은 저희들이 4천억으로 표현했는데 그 교통수단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는데 한 4천억 정도면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교통수단이 들어와서 철도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약 60%가 부담을 해주는 거고 나머지 40%를 저희들이 하는데 40%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 분할로 했을 때는 그런 거는 제주도 재정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아까 문제는 우리 김 박사님 얘기했듯이 도입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제주도 재정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김태석 의원님이 얘기한 뭐 천천히 슬로우하는 부분도 동의하고 다만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제시했듯이 2025년도에 이제 공항을 이용하는 그 이용객이 4천만 명이 되다 보면 지금 현재 대중교통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시성,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공항을 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정시성 확보는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짧은 거리죠. 짧은 거리를 하면서 뭐 구도심을 살린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어느 시내 외곽에서 그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정시성 확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도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감안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내년 1월부터는 제주시 동지역에서 아마 그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되죠. 예. 그리고 그 예전에 실시됐던 거주자 우선 주차제 그것은 결국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네. 이제 그런데 지금 교통혁신 계획에 보면은 앞으로 주차 면수를 2만 대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예. 그게 가능할까요? 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차 면수 2만 대 확보하는 거는 한편에서는 뭐 주차를 규제하면서 이렇게 주차는 또 하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의 지금 뭐 신제주 지역을 비롯해서 구도심 할 거, 서귀포 지역 할 거 없이 농어촌 지역까지 지금 주택가의 그 주차 무질서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양방향 통행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면 도로의 일방 통행을 정리하면서 남는 그 도로 노상의 주차장을 하는 것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그거와 맞물려서 우리 이면 도로에서의 보행하는 도민들의 보행권 확보까지 병행해서 이 주차 면수를 확대하고 특히 지금 현재 또 일반 주차장이 있는 곳의 복층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는 또 우리가 도심지나 이렇게 관광지에서는 발레 파킹 같은 육지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권장을 해서 저희들이 한 계획 기간 내 2만 대 정도를 이렇게 확대해서 하겠다는 거고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이제 도정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그 다음에는 좀 지속할 정도의 주차 단속도 하겠다는 의지도 같이 포함돼서 우리 도민들의 기초 질서 복원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려는 의지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김경무 박사님, 네. 그 주차 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즉 네. 주차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한 다른 방안은 또 없을까요? 지금 다른 지방에 보면 그 주차면 공유제도 이런 네. 것들도 이제 활용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선 그 좀 전에 주차 면수 2만 면을 2만 면을 확보하겠다는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제가 알기로는 공영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약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정도 규모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2만 면을 만들게 되면 돈이 얼마를 들어야 되냐면 4천억이 듭니다. 3천억보다 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복층화를 한다면 4천억보다는 좀 적긴 할 겁니다. 그럼 한 3천억 규모에서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볼 겁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일까요? 3천억이 들어간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산에 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2016년 지금 현재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에 할 거지만 지금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아마 제주시 동지역일 겁니다. 동지역에 그 필요한 주차면수, 자동차 대수와 주차면수를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차면수 중 자동차 대수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승용차겠죠. 승용차가 약 제주시 동지역이 한 20만 대가 됩니다. 그리고 주차면수가 지금 17만 대 정도 됩니다. 17만 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족분이 한 3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3만 대 부족분을 축구장으로 계산하면요. 한 26개가 필요합니다. 국제 규격의 축구장이 26개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주시 동지역에 얼마 전까지는 시행해 있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고. 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이런 부족분을 빨리 돈 적게 들이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제주도가 지금 그 교통정책이라고 해온 것이라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차량이 늘어나는 데 부응해서 따른 주차정책. 다음 두 번째는 도로 확대 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차량이 늘어나는 데 따라서 도로 확대 정책이 무한하게 그 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요즘 뭐 해외 선진국이라든지 뭐 지금 서울 박원순 시장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영등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위 도로 다이어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제 브라이스 역설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1990년도에 그 뉴욕 42번가의 그 축제를 하루 하기 위해서 42번가 도로를 통제를 했습니다. 뉴욕 모든 시민들이 반대했어요. 교통지옥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교통지옥이 안 일어났어요. 뭐냐? 통제를 하니까 거기 가면 불편하고 아주 안 좋을 것이다 해서 차량을 이용을 안 한 거죠. 그것이 브라이스의 역설이 한 예인데 도로를 늘리면 늘릴수록 교통지옥은 더 심하다는 겁니다. 도로를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현재 도로를 넓히면 사람들이 이기심이 반로가 됩니다. 그 게임 이론의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도로가 확보되면은
넓으면 넓을수록 그 도로를 이용하려는 이기심 때문에 그 도로는 정체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제주도 이제 역발상이 필요하다. 보행자 우선이 그 도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지역구인 노영동만 하더라도 우회전 차량은 전부 지금 저 인도를 좁혀가지고 1차선을 더 넓히고 있어요. 우회전 차량들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람 우선이 아니고 그 차량 우선으로 도로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과연 걷기 좋은 그 보행자 환경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되고 따라서 저는 도로를 넓히는 게 아니고 좁혀가지고 거기에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진짜 친환경적인 도로 그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보행권을 확보시켜주는 게 교통 정체를 억제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주차장 확보, 주차 공간 문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제주교통 혁신 계획에서 제시된 이러한 핵심 과제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포함해서 실행 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이면에는 앞으로 실행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고 보는데 필요한 예산을 과연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지 우리 오정훈 단장님 얘기해 먼저 아까 주차 문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모든 공영 주차장 시설로 이만대를 하는 게 아니고 노상 주차장을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여건을 갖고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다음에 일부 필요한 부분에서 한다는 부분을 이제 바로 잡고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이거 3천억을 투입해서 2년간 이렇게 2년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 공항 주변 지금 현재 해태동산을 주변해서 공항 우회해서 5일장까지 나가는 도로에 한 250억. 나머지 지금 서귀포도 도심이 지금 일로광장 주변 도로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우회해서 나가는 도로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 합치면 한 1,100억 원이 되는데 여기는 이미 일부는 보상이 시작된 부분이고 일부는 설계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고 나머지 한 2천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그 2년간에 걸쳐서 2천억이 투입되는 건데 지금 여기 우리 제주도의 예산 순위나 우선 사업 순위를 우선적으로 뒀을 때는 아마 이 사업 순위를 우선 지금 현재 제주도 재정 규모상으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이 계획을 입안할 때에 예산부서에 이미 좀 협의를 받아서 좀 가능 여부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실제는 이렇게 했지만 실제 집행을 하면서는 이제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면서 전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우리 차고제 증명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면은 중형차를 대상으로 한 차고제 증명제가 제주시 동지역에 도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 차고제 증명제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사안이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될까요? 어떻습니까, 오 단장님? 예,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형 차량, 대형 승용차 이상으로 36인승 차량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형 승용차 1600cc 이상 그다음에 16인승 이상 승합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 김태석 의원님 시행이 될까요? 2017년도부터는 시행으로 이미 조례돼 있으니까 시행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 시민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모든 도로는 공공재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공공재 자기 차량만 거기에 주차를 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그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그런 공공의식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먼저 우리 시민들이 먼저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그 차고지 증명제라든지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아까 우리 김경원 박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다음에 그 주차 관리 또 강력한 주차 관리가 필요하다 봐요. 난 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오정훈 단장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했지만 모든 공공 그 건물에 공공기관에 주차를 받아라. 그 직원들도 받아라 말이지. 왜 직원들 안 받느냐? 거기엔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 주차장인데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과연 직원들이 8시간을 주차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오겠느냐? 안 몰고 옵니다. 몰고 올 수가 없어요. 주차료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강력한 주차 요금, 다음에 거주지 우선 주차제, 다음에
주차 관리 뭐 그런 이런 모든 게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대중교통 체계 개편 하나만 가지고 접근한다면은 저는 이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감히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 조항원 박사님, 그 차고지 증명제가 정착되는데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 차고지 증명제가 이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거리에 대한 게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에 처음에 시작할 때 2km까지 거리를 봤다가 축소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이제 공영 주차장 할 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목적지와 주차장과의 거리는 100m 이내에 있는 통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85%고 200m 이상까지는 거의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차고지 증명제를 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 부분은 200m 이내에 있어야지 인정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200m, 500m 이상 이격이 됐을 경우에는 주차장에 대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면도로에 대한 정비라든가 교통 혼잡 해소, 주차장 확보에 대한 목적이 이제 원래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 부합하지가 않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거리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아까 같이 이제 이면도로에 대해서 공공성이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면도로에 대한 공공성을 내 집 앞에 주차를 해서 내 공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을 시행하면서 한쪽의 주차면 부분에 대해서 주차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고지 증명제 하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그린 파킹 사업도 해서 실질적으로 공공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이 차량에 의해서 확보하는 주차 부분은 어느 정도도 개인이 그러한 짐을 가지고 비용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바로 그 해결돼야 될 과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김경범 박사님, 네. 그 차고지 증명제 실행을 위한 과제는 또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된다. 지금 제주시 동지역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이제 중형차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이 됩니다. 당장 부족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요? 네네. 차고지 증명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공간들이 주위에 없다는 거죠.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줄 수도 없고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나대지도 지가가 올라가면서 건물들을 다 지어버려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더더욱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주차 공급 정책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주차 수요 관리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주차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 공급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제가 보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차고지 증명제를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심지의 주차난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든가 그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이런 예도 있다고 합니다. 그 주차면을 각각 그 도로 이면도로에 주차면을 복합 상가 같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제 세를 내고 사는데 그 주차면을 공공기관에 다니는 사람, 시장 보러 오는 사람, 그 주차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 지역 주민이 사들인 주차면 이용 소위 말해 공유 경제. 공유 경제인데 일종의 주차면 공유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건 그렇고요. 우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교통량 해소, 교통량 해소를 위한 방법 중에 도심지 차량 통행 제한 같은 것 이런 것 대안도 추진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아까 김태석 의원도 얘기했지만 마차를 타고 다닌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대안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 다 세 분이 전문가니까 저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도심지 교통량 제한인 경우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도심이 다극화돼 있어요. 원도심, 다음에 신제주, 다음 아라지구, 뭐 삼마지구 이렇게 도심이 다극화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도심지 통행량 제한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의문이고요. 다음 이렇게 했을 때 통행 구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구간을 어디서 어떻게 정할?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뭐 동유럽 쪽으로 가다 보면 동유럽 쪽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데는 전부 도심지 그 교통량 통행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거긴 그쪽만 막으면 간단합니다. 근데 제주도는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이 도시계획하고 교통 문제는 반드시 연동돼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도시계획은 외연을 확산시켜 놓고 있고 외연을 확산시키면서 또 도시계획 나가고 다음에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 외연에 나가 있는 그 사람 분들이 도심 속으로 들어오는데 또 역시 그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중교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도시 계획하고 교통 문제하고 반드시 복합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려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심지가 다극화되어 있는 그 제주시 공간적 구성을 생각해 본다면은 도심지 교통 혼잡 이런 거는 극히 일부의 뭐 노형 로터리라든지 뭐 이런데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 조항호 박사님, 그 도심지 차량 통행 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도심지 차량 제한이라든가 교통 혼잡 특별관리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제약을 받는 거라서 사실 이제 우리가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일 수 있으나 형평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진 않고 도로에 대해서 이제 혼잡 통행료 징수를 해서 남산 1호선하고 3호선이 2,000원을 내고 있어서 수요 조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평균 통행 속도가 10km 미만이 3회 이상 발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정 절차도 공청회라든가 도시교통정책심의라든가 국토부 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좀 소요가 되고 단점으로는 사실은 이제 서울시에도 추진을 한번 했었으나 국토부에서 주민민원이라든가 사업자 보호 대책 미비로 인해서 조금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제주도 특성상 상가 활성화나 관광 수요 부분에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던 도로 다이어트 기법, 특히 그랜드 호텔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도로 다이어트 기법을 한번 적용해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 부분도 활성화되면 아마 이런 효과를 충분히 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경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도심지 통행 정책의 하나로 자가용 승용차 진입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좀 해볼 만하다. 그래서 대중교통만이 통행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도입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제주도가 수행하고 있는 그 대중교통 체계 개편 용역에 내용을 담아서 시행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심지 통행 제한을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주차장이 유료화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수요관리 정책만 얘기해서 어떻게 공급 정책은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주택가 인근은 공급 정책 방향으로 나가고 도심지는 이 주차장 유발 교통수요 유발원을 폐쇄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어떠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심지 이 통행 제한을 위해서는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고 그리고 주차요금을 지금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그리고 주차요금도 지역에 따라서 급지에 따라서 차등요금을 적용하고 또 시간대에 따라서 차등요금을 적용함으로써 그 도심지에 통행하는 차량 자가용 승용차를 제한하는 방법을 적용해 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 외에도 그 교통 유발 부담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혼잡 통행료 그리고 그 주차 요금 인상 이런 방안들도 있을 수 있는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 유발 부담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도에서 실질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드림타워라든지 신화역사공원에 지금 반강제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과연 이게 그런 데는 괜찮습니다. 호텔 같은 데는 괜찮은데 일반 빌딩이라든지 몇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는 뭐 어떻게 했다는데 그게 건물주에 부과되지 않고 세입자에게 부과돼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가 교통 유발을 유발시키는데 그런 데는 이제 셔틀버스를 함으로써 교통 유발 부담금을 삭감시켜주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서울 그 광진구의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고 따라서 저는 차라리 그 도심 속의 대형마트나 호텔에다가 주차 상한제 같은 걸 두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주차를
일정량의 주차장만 두게 하고서 그 이상은 주차를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교통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그 차제에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항웅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하고 주차 요금 인상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이 주차 요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급수가 조정이 있어서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해서 주차 요금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 요금에 따라 수요 부분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만 교통 혼잡 통행료 같은 경우에는 우회도로 정비라든가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서 이제 바로 시행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교통유발 부담금은 연면적 1000회배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 요금하고 교통유발 계수를 적용해서 요금이 책정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주거하고 관공서나 교육은 좀 제외가 되고 있어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이나 문화, 여러 가지 이제 쇼핑 이런 관련 부분에서는 적용을 해서 수요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통유발 부담 제도는 가격 정책입니다. 사실은 이제 유발하는 만큼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그 대신에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있어서 법적으로 10에서 50% 정도를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격 정책에서 인센티브 제도에서 뭐를 빼먹을 수 있는가라는 걸 사실은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부분이 이제 기업체의 수요 관리 기법하고, 또 하나는 야간 주차 개방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제주도의 토지 이용상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이 겹쳐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주차 공유 제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야간에 거주자에게 주차를 제공해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충분하게 줄 수 있어서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네, 그 토론이 이어지다 보니까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통혁신 계획은 상주 인구 200만 명을 대비한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그 인간 중심, 우리가 토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속 가능성 그리고 효율성,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제주 미래의 교통 혁신 계획이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마무리 발언을 좀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우선 오정훈 단장님부터 하실까요? 예, 지금 최근 들어서 대중교통 체계 개편, 그다음에 지난 7월 1일 날 제주교통 혁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주요 일간지에 의견 수렴 그 광고가 나갔는데,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관련, 그다음에 제주교통 혁신과 관련해서 도민들께서 의견이 계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7월 한 달 동안 세부 실행 계획을 짤 때 다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새로운 좋은 우리 진짜 필요한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웅 박사님, 우리 교통혁신 계획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네, 사실 기본적으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은 이제 안전과 형평성, 그다음에 환경과 에너지 전략, 그다음에 커뮤니티 형성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차량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되고, 이제 이동성보다는 접근성이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 교통보다는 공유교통 수단으로 가고,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가 너무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시설 보완 정책하고 교통수요 관리 정책이 같이 진행이 좀 돼야 되겠고요. 초기부터 교통수요 관리 기법을 적용했을 때 민원 발생이라든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바로 교통수요 관리 기법은 적용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설 보완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는 이제 제주도 교통 혁신 프로그램 기반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 정책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네, 김경범 박사님. 네. 저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모두 미래의 우리 교통 정책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좀 더 보태면요, 분명 자동차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그리고 안전한 도시, 그리고 청정 자연을 보존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가 약자들, 교통 약자들, 장애인, 노인, 어린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복지교통이 주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태석 의원님. 예, 이제는 그 교통 문제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이 단순히 시혜적 관점에서
그 대중교통이라는 문제가 그 도민들의 시혜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고 그 행정이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고 다음에 우리가 대중교통 우리가 향유해야 될 권리란 걸 우리 도민들도 동시에 자각할 때만이 그 대중교통 체계의 개편의 혁신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제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한라산이라는 그 커다란 그 상징이 아파하지 않고 진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게 그러한 쪽으로 나가는 게 아마 제주의 가치를 올곧게 지키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인구 100만 시대 이제 교통 정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통 다시 말해서 거리 간의 이동은 이동 시간과 편리함 그리고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이 편안해야만 관광객도 편안하고 그리고 도민이 안전해야 이 방문객도 안전합니다. 이번 교통혁신 계획이 종이 계획이 되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실행될 수 있는 실행 계획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나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